탄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권력기관 스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재판 중단 수사하고 검찰은 오히려 조직이 커지고.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일 때 지금처럼 정치검찰이 탄생하는 구조인 거죠. 그건 인사참사였다고 봐요.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검찰 권력의 질주가 그때 저는 거의 잉태됐다. 또는 조직 경영상으로도 동종교백은 아주 치명적인 비극을 낳는다.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윤석열 스스로 이렇게 응축된 검찰 집단의 악마성이 이렇게까지 발현되는 거를 어떻게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3년 차이던 2019년 새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강력한 검찰개혁을 원했던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습니다. 임명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마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 이렇게 청산하고 공수처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검찰개혁을 깊이 고민하겠다던 윤석열 총장. 2년여 뒤 그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모두 손을 들어 환영해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 보인 행보였습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기이한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사 윤석열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 발생한 거거든요. 권력기관의 장이 갑자기 찾아봤더니 거의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정치 권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검찰총장의 행보 아래 시대적 과제이던 검찰개혁은 묻혀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열흘 후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갑자기 이렇게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국정농단 적폐 수사에 방점을 찍은 인사였습니다.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촛불 시민의 제1 요구사항이 적폐청산이야.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이 검찰에 있을 때예요. 일을 해야 되잖아,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그러면 일단 너네는 그러면 이거 제도 정비하고 난 다음부터 적폐청산해.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는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등판한 윤석열은 어떤 검사였을까?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좋습니다. 때는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면죄부를 쥐어준 BBK 특검 파견 검사 이후로 특수통 경력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지방으로 밀려나더니 거듭 좌천되면서 한직을 돌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시절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까닭입니다. 당시 국정감사 증언으로 스타 검사로 떠올랐고 강직한 검사 이미지까지 얻었습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검찰주의자였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검찰주의자였고 전 지금도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검찰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때 그렇게 대차게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과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지 지금의 검사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냐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왜 그렇게 대차게 수사를 했냐?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 요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듯이 공정에 어긋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국가정보원 정보원들이 이 수사를 방해해? 우리가 수사하는데? 검찰 사상 유례 없는 특수부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호위무사 한동훈, 소윤이라 불리던 최측근, 윤대진 검사 등 과거 같은 수사팀에서 일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보직을 차지했습니다. 적폐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의 잘 드는 칼이 국정농단 주범을 향하는 동안 특수부 검사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사단의 비정상적인 몸집 불리기를 청와대는 묵인 방관했습니다. 그 적폐 수사와 함께 제도 개혁으로서 검찰 개혁의 이 상수랄까요? 연동이랄까요? 어디에 방점을 두면서 이게 힘의 관계를 좀 잘 이끌고 가면서 인사를 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욕심이 컸는지 아무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초반에 이제 서울중앙총장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2016년 문재인 캠프에서 이미 권력개혁의 틀과 로드맵을 직접 준비했던 김남준 변호사. 검찰개혁의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합니다. 권력을 만약 잡으면 검찰개혁이 국민적인 어떤 화두이기 때문에 당장 몇 개월 안에 예를 들어 조직을 만들고 관련을 발표해서 언제 단계를 정해서 하자라는 그런 안을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셈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이제 사법농단 수사 또 전 정권의 적폐 수사 같은 게 계속되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유보가 된 것 같아요. 제도 개혁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개선하여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받도록 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지금 검찰이 잘 해오고 있고 또 경찰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그런 말을 뭐 해석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견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조금 줄이는 방향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결국 검찰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결국 그 검찰의 어떤 논리 뭐 또 그 필요성을 어떤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행정부가 다른 이제 기관들이 결국 다 설득당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었음에도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권한만 축소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누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일까? 고심 끝에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검사장님, 지검장의 무려 5기수나 건너뛴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총장이 돼서는 개혁을 못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도면 좀 특별하지 않냐. 그 기존에 그리고 이른바 주류 내지 기득권 세력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 검찰 기득권을 털고 정말 개혁에 나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윤석열 총장의 생각은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임명권자와 검찰 수장의 동상이몽이 드러나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어떤 순간이라고 좀 꼽는다면 그냥 저는 얘기하면 느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인사항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2019년 7월 인사를 보고. 임명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발단이긴 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7월 인사예요, 사실은. 그 인사가 사실은 이 비극의 핵심 원인이죠. 취임 다음 날인 7월 26일. 훗날 인사참사로 비판받은 윤석열 검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측근이었던 특수통 검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윤석열 총장 체제에선 그대로 대검찰청 핵심 보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여섯 개 대검부장 자리 중 5개를 차지했습니다. 공백이 생긴 서울중앙지검에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나자 백혜련 의원이 막 약간 뚜껑이 열린 그런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백 의원이. 아니 어떻게 이런 특수통들로 다 이렇게 일방적인 인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한테 좀 우호적이니까 윤 총장이 개혁을 이끌고 나가려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인사로. 저도 사실 그런 점에서 검찰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가 지금까지의 수십 년 검찰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인사예요. 서울지검장 자리에 한동훈 검사 임명을 요구했다는 인사 비화도 전해집니다. 심지어 공안부장 자리에도 박찬호 특수통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인적 쇄신보다는 제 식구 챙기기에 충실한 인사.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검찰총장 독주 체제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할 때 가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고 수사를 지나치게 많이 해왔던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또 그런 사람 숫자도 줄여야 된다는 목표인데 이제까지 평균 수사만 해왔던 사람들을 요직에 다 그냥 심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소위 말하는 라인을 채운 그 사람들을 다 썼잖아요. 무려 70여 곳 압수수색을 벌였던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지만 의혹만 있고 증거는 없다는 비판을 받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인 원전 수사 등 윤석열 검찰의 특수통 검사들은 정권과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8월 23일 아침 8시 41분인가 22분인가 내가 출근하고 있는 계단에서 전화가 빙 울려서 봤는데 윤대진이야. 전화가 빙 와서 조상과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후보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부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앞으로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택도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다 끌어버렸죠. 당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때였습니다. 당시 윤대지가 나한테 전화한 게 그냥 사전 경고였다. 검찰이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2019년 8월 27일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향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다음 날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압수수색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날을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 기억합니다. 국무회의 있던 날 내가 그 국무회의 참석자 3호선을 통과한 남산 3호선 네. 그 즈음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죠. 일단은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게 있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죠. 나흘 전 윤대진 지검장의 전화를 받았던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침 10시인가 11시인가? 나는 내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압수수색 됐다는 얘기가 들은 것 같아. 야, 이거 이제 뭐지? 이래 된 거지. 이거는 쿠데타다 내가 딱 그랬어. 사실은 이는 쿠데타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의혹이 풀리기도 하고 또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본인이 감당 못하면 스스로 낙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인사가 걸러지기도 하고 윤석열 검찰은 사실상 언론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을 본인들이 뺏어 버리고 검찰의 시간을 만들었죠.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수사에 들어간 거는 첫 케이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고 저는 그거는 지금 되돌아보더라도 검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하루 동안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비롯해서 많이 나왔던 게 극장식 수사, 시나리오 수사거든요. 이 극장식 수사와 시나리오 수사는 뭐냐면 시나리오를 짜놓고 말 그대로 주요 혐의자와 피의자들을 극장에 올려놓고 이건 사실상 언론하고 같이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검찰이 만든 의혹과 수사 정보들로 채워진 이른바 검찰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진위와 관계없이 언론이 부풀린 의혹, 추측성 기사들은 다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박상기 전 장관은 8월 27일 오후 윤석열 총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낙마가 목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나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만나고 나시 목표가 뭔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목표는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마를 목표로 가족 전체를 표적 삼은 윤석열 검찰의 압박은 집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 총장은 대통령 독대를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선을 넘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오밤중에 상당히 거친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그 사임을 안 시키는 지명 철회를 안 하는 거냐. 이러면은 이제 내가 그러면 사표 내겠다. 이런 걸 호통치듯이 얘기를 한 거야, 민정수석한테. 그걸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명확한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이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인 것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고. 조국 임명 찬방과는 별개로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 남용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짧은 임기 동안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개혁 마련에 서둘렀습니다.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세계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그는 검찰 조직 개편, 인권보호 수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 발표를 끝으로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후로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로 직접 향했습니다.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섰습니다. 아예 검찰개혁을 저지하거나 무산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권을 향해서 칼을 빼고 또 공격을 하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말은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조국 장관 수사든 청와대 무슨 울산 사건 수사든 간에 실제로 그 공소장을 보면 제가 아무리 검찰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품었던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정의로웠고 지금은 아닌 걸까?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렸던 한 장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보도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중수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호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12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있죠. 12년 청문회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거죠. 후보자님. 법사위 여당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김종민 의원. 당시에도 여권 내에선 임명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임명할 때 이제 저같이 좀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다수는 안 된다, 윤석열 검사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선택, 판단 이런 거를 잘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요지는. 그래서 적어도 뭐 검사 아니면 지검장 정도가 그런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조직 전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총장 자리에 그런 사람을 앉히면 조직 전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꼭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건 아니고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을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적극적이었던 윤 후보자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들어갔더니 그냥 굉장히 막 그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저를 반기는 거예요. 국정원 수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궤도를 타서 잘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든지 수사를 성공해야 된다는 일념밖에 없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검증기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선 임명 불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논리가 결국 그 검사 윤석열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것은 적폐청산 수사, 국정농단 수사, 사법농단 수사다.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대검에 가서 그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 또 그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법농단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려면 결국 결자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일종의 마치 굉장히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공직자 같은 모습으로 한쪽에 자신을 포장해서 설득을 하고
다른 데로 나오셔서 좋은 돈을 들고 선거문을 남겨해 주시고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말했던 수사 기소권 분리 입장은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한 후 스스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정법에 대해서 반대하셨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는 지난 10월 17분 37초 분량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게 될까요?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막 시작되던 9월 2일 검찰이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범여권 정치인과 MBC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범여권 정치인 3명이 고발 대상자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 보도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 나섰던 MBC 기자 5명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 등도 피고발인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달된 고발장은 모두 20장. 고발인란에 이름만 넣으면 그대로 수사기관에 접수할 수 있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은 씨는 기자회견을 보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윤석열 캐릭터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측근 검사의 어떤 사건을 자기가 막 어떤 자기 직권 하에 수사 방해를 하면서 혹은 뭐 이렇게까지 뭐 자기 뭐 처가 장모 이런 어떤 문건 만들고 고발장 내용에도 포함시키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검찰총장들은 안 했고 못하는 일이에요. 고발장에 나오는 피해자는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MBC, 뉴스타파의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지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장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총장 직속기관으로 검찰총장에게 매일 정보 수집 내용 등을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지시관계가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본인들은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 하든지. 근데 총장에 유독 관심 있는 재판과 관련돼서들만 판사들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총장의 심기를 보좌한 건데 주요 재판 담당 판사들의 사적인 성향까지 포함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역시 윤석열 검찰 시절 손준성이 이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검찰 인사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정보 기능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는 고발 사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대검의 반박이 올라오는 거죠. 타협안이 뭐냐 하면 1 정책관 2 담당관을 담당관 하나는 남겨달라는 거죠. 다 없애지 말라. 직급을 낮춰서라도 손준성 검사를 정보 담당으로 남겨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니 왜? 손 검사님이 차장검사급인데 왜 강등이 돼서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보고된 것은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자리의 중요성을. 검사가 총장님의 눈과 귀라고 그 언론 매체에서는 썼는데요. 그 실제 친분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그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슨 손검사하고 이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 저는 이런 것을 한 적도 없지만 제가 뭐 총장이나 서울검사장이라는 기관장을 하면서 누구에게 누구를 고발하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관련된 자료를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내사했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 문제는 그냥 덮이고 말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취재한 기자의 이름도 고발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나?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라는 놀라움? 그런 건 좀 있었죠.
검찰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위협이 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총장의 개인 혹은 총장의 가족, 총장의 측근을 다룬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예단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당시의 검찰 권력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많이 사유화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성은 씨는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여야 지도부는 전략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는 21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수사기관,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은 그 선거법 위반 행위들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특히나 대검찰청 간부검사가 그 선거기간 안에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로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고발장이 처음 전달된 때가 지난해 4월 3일. 그 사흘 전인 3월 31일 MBC가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이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라고 있어요. MBC가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은 매일 수십 차례 전화통화와 카톡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낸 고발장이 전달됐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틀 뒤 추미애 전 장관은 대검 검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감찰부장한테 했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당시에 채널A 감찰 착수보고나 이런 걸 하러 들어갈 때 책상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고 응? 뭐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저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늘 한 20-30분씩 통화하는 상대가 있었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후 7월까지 검찰 내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윤 총장은 검찰 지시와 관련된 법리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해당 건을 감찰부가 아닌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이관하라고 지시합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문제,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이름하고 사건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 총장은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고 피의자의 우호적인 보고서 등을 작성해 대검 부장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 사이 채널A 이모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해 증거를 없앤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징계결정부 보면 이제 대검 간부들의 진술 내용들이 계속 인용돼 있거든요. 보면은 이분은 역대 볼 수 없었던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게 곳곳에 보이는 게 본인이 플레이어로 뛰었어요. 검사들의 총장이 아니라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총장님인 것 같다. 워낙 이제 수사방해를 세게 하고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보고에 윤 총장이 보인 반응도 인상 깊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린 사건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7월 재판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강요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압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잠금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손준성을 구해라! 손준성을 구해라!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저는 손준성 영장 청구를 2번 했다는 거는 이게 갑자기 그 총선 개입 사건이 손준성이 목적이 된 수사로 약간 변질이 됐다라는 느낌은 그 중간부터는 좀 받았어요. 굉장히 우려를 했었죠. 추미애 전 장관은 취임 6개월 만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이 수사 지휘부를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는 실질적인 수사 방해를 하고 그런 이 수사 혼선이 이제 생기는 상황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내리게 된 것은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휘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원래 약속했던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호해주라. 지휘에서 손을 떼라. 수사팀을 혼선을 주지 말라 그런 의미였죠.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 직후 윤석열 총장은 지시의 적법성 논의 등을 이유로 대검 간부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또한 대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일에 빗대어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했습니다. 위법 부당하다는 근거가 본인이 댓글 수사할 때 당했던 거 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니 이건 다시 똑바로 일러주세요. 지금 수사팀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에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의 수사팀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느꼈던 그 심정일 것이다. 역지사지를 일러줘라 라고 했죠. 3개월 뒤 또 한 번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엔 라임 김봉현 회장의 옥중 서신이 발단이었습니다. 라임 사건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김봉현 회장의 편지가 공개되고 3일 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미애 장관의 2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잠시 소강 상태로 보였던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결국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가 이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힘겨루기로 몰아갔습니다. 대결 구도만 부각시키는 사이 정작 본질적인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수사 지휘가 정당했느냐 보려면 지휘 대상인 사건에 주목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체가 있는 지휘인지
정말 쫓아내기인지 이 라임 사건, 그 다음에 이른바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허구인지 날조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서 지지부진했던 측근 관련 비리 의혹 사건들은 총장 사퇴 이후 하나둘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라임 사건의 경우 현직 검사를 술 접대했다는 김봉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검사들 3명이 청담동 강남 룸사롱에서 하루에 1,000만 원대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이 점을 개탄해야 하는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감도 안 됩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 조치했다는 소식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판사 사찰,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등이 이유였습니다. 최종 징계 사유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서울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만난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강상훈 사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보고 받으신 바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확인을 했죠. 맞던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와 JTBC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도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정치 중립 의무가 하나의 생명처럼 지켜져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지키고 있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에요. 검찰 조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데 사주 만남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정치 행위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건 관계인을 만난다는 건 우선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 사유에 첫 번째로 넣게 된 거죠. 특히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수사팀 수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이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윤 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앞에는 지지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귀 3개월 만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학생인데 인문에 대해서